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 시간이면 한참 막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주까지 오라고 해서 막 무리하게 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니까 좋네요. 원래 이 근처에 많이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왔었는데 이 건물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 20분인데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이렇게 지금 한 페이지에 2장씩 인쇄를 하셔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제가 아는 전부라서 이걸 다 보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혹시 컵은 없을까요? 네. 종이컵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3시 조금 5분 정도 여유가 있어 제가 좀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원래 한 1시간 반쯤에야 마무리가 되는 건데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많아서 딱 보시면은 딱 보는 순간 일단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또 이제 이게 효용이 있는 경우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한번 보시면 이게 진짜 효용이 좋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맨 처음에 토지공 개념을 한 50분간 해달라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 제 뒤에 이원호 국장님하고 오건호 박사님 계셔서 저는 오늘 토지에만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 문제, 주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토지는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토지를 고민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제 고향은 전북 김제입니다. 제 고향은 전북 김제인데 거기 아파트 30평형대가 1억 5천쯤 합니다. 근데 여기 서울 아파트 좀 좋은 곳에 30평형은 지금 15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아파트인데 똑같은 건축물인데 왜 14억이나 차이가 날까? 결국은 토지 문제거든요.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해하지 않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토지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힘듭니다. 변호사들도 힘들기 때문에 목차를 좀 봐주세요. 목차를. 그 목차를 보시면 그 1번부터 3번까지가 개요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1번부터 3번까지 왜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4번부터 8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9번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의 토지나 주택 시장이 어떻게 가격이 산정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저보다 오건호 박사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고민인데 지금 이대로는 서울의 주택 가격은 잡기 어렵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무슨 수를 써도 서울의 주택 가격을 잡기는 어렵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금리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고 투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용을 늘리게 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면 경제에 대한 투자가 위축이 되겠죠.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고민이 항상 같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경제 상황별 과대채무 해소 전략 그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더 현재 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 전문가가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거는 어딜 가도 관심이 없어요. 민변 가도 관심이 없고 참여연대 가도 관심이 없고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방에는 수없이 많은 그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역 균형 발전 없이는 지금 서울의 주택가격 잡기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50% 몰려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구촌에. 그리고 이제 11번
보시면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대안인데요. 도시 집중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해소 방안. 이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노동하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끔 해야 주택 가격을 잡지, 만약에 도심에 분양주택을 공급을 해서는 그 분양주택은 또 투자의 방법,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도저히 주택 가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도심 내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얘기를 하는데 쉽지는 않죠. 이제 기존에 기득권층이 있고 또 청약저축 부분들은 본인이 또 도심에 분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뭐 민간의 재건축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재건축을 해서 또 빨리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득권의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2번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철학이 다르면 이게 접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시장주의, 뭐 저는 약간 계획주의에 가깝다는 것 같은데, 시장주의하고 뭐 막수주의는 당연히 안 맞죠. 시장주의하고 존시스 패러다임은 조금 맞는데 토지에 대해서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주의하고 계획주의하고 얘기하면 정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 친구 변호사들하고 논쟁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평행선 갑니다. 평행선. 근데 그거를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좋은데 막 서로를 나쁘다고 욕을 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자기 방법론을 가지고 대책을 찾아가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12번으로 정리를 하고, 이 참고 자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사정, 경제 공부를 하실 테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결국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거는 이른바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죠. 웰스 이펙트라고 해서 마치 내 집이 10억에서 15억이 됨으로써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람들이 돈을 써요, 실제로. 그런데 자산이 없는, 집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연히 뭐 도심 내 장기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집이 그렇게 뭐 1, 2년 내에 공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할 건지. 그러면 이제 뭐 또 많은 분들은 그냥 금리 올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좌우하는 거는 저는 미국의 연준으로 알고 있지, 한국은행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뭐 올리시고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또 한국의 뭐 금리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첨부 자료는 저희 우리 이원호 국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아니 여기 베를린시 세입자 단체하고 비엔나 사회주택을 저희가 갔다 왔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만 대안을 찾으려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작년 2월에 막 한국에서 코로나 터질 때 저희가 30명이 모여서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베를린을 거쳐서 프라를 넘어서 그 비엔나까지 해서 9박 10일 동안 다녀왔고요. 그래서 거기가 다녀왔더니 그쪽에서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용케 한국에서 피해서 또 그쪽에서 피하고 뭐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시 세입자 단체 현황은 어땠는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6월 1일 날부터 이제 민변에서 주택세입자 법률지원단을 출범을 합니다. 작년 7월 31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잘 안 됐고 경기도 임대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법만 바꿔놓고 상담을 할 데가 없다. 예를 들어 뭐 쉽게 생각하는 게 법률구조공단을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조금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세입자 편에서 상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임대인 편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세입자 편에서는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사실 뭐 양쪽이 그럴 수도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그 세입자 편에서 상담을 하니까 그렇게 6월 1일부터 할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주택 세입자 조직이 더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최근에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베를린시의 임대료 동결법이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거랑 우리 한국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의 프랑스하고 베를린에서 하던 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을 하는 거였고, 베를린시의 임대료 동결법은 독일 연방법에서 정하고 있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독일 연방법에는 뭐 3년간 20% 이거 제한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신규 임대차, 새로이 체결하는 임대차에 한해서 그 지역 시장 임대료의 1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시는 아니다. 지금 베를린이 너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5년간 동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베를린에 갔던 2020년 2월부터 동결법을 시행을 한 거예요. 베를린 그 시 정부에서. 그랬는데 지난 4월 15일인가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막 보수 언론은 한국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사실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동결이 위헌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방법에서 정해진 룰이고, 이 룰을 베를린시에서 독자적으로 정할 권한이 없다. 관할권의 문제로 위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위헌 결정 하자마자 그 주말에 제가 좀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언론은 그걸 인용해서 한국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문제 있는 것처럼 하니까 저도 이제 또 대응을 하는 거죠.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관할권의 문제였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 헌법에서 각 주정부 또는 시정부에서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위임을 한다. 이러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독일 연방법에는 그 위임 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다라는 거 하고, 비엔나 사회주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첨부 서류는 참고 자료로 드리는 거예요. 첨부 서류까지는 못 나갑니다. 시간상. 참고 자료 드리니까 한번 댁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비엔나 사회주택은 저희가 제가 기획을 해서 갔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제가 기획을 해서 갔는데, 비엔나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비엔나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혀요. 뽑히는데 지난 8년간 똑같이 뽑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가서 보니 소득 기준 70%까지 임대주택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 전체 토지 50%에서 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그래서 누구나 살 수 있게끔 소득과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인식은 임대주택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엔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거의 GNP가 5만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굳이 꼭 이렇게 선별적인 주거복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심 내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첨부 자료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베를린시 세입자 단체와 비엔나 사회주택 방문 요약 보고서 맨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하겠고요.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토지 공개념과 뭐 기타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부터 한 10분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먼저 이제 토지 재산권의 특수성인데, 먼저 사실 결론을 내놓은 문장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바라보는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일반 물건의 재산권은, 예를 들어 제 휴대폰은 이건 저만이 쓸 수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 휴대폰을 제가 쓴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입법 형성권 행사에 있어서 공동체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돼야 한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변호사들도 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들 때
토지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공동체의 이익이 가장 강하게 관철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재산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민간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2배 올려달라고 하죠. 현재 10층인 건물을 우리는 20층 건물을 한 50층까지 짓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더 짓는 만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중에 대한 권리는 그 사람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그 이웃 사람들의 같은 권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쓸 수는 없다. 그 용적률을. 그리고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의 결론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국회가 보다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민법상 토지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민법상 토지는 그냥 달랑 이거예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그 정착물은 보통 주택이죠. 그래서 토지 및 주택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러니까 동산이 움직이는 재산이다. 휴대폰은 동산이죠. 자동차도 동산입니다. 근데 토지하고 주택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인 거예요. 안입을 움직일 동, 재산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토지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이라고 보통 합니다. 변호사들은. 근데 이제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제 주거 문제, 주택 문제, 주택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생각이 달라요. 부동산 정책으로 하고 함이 맞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법 211조, 이거 다 민법입니다. 민법 211조 보시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이거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휴대폰을 빌려주고 제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을 팔고 또 대가를 받을 수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행사는 크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으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의 범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다. 사회 질서에서 어긋나면 행사를 제한시킬 수 있다. 그게 민법의 내용입니다. 일반 사적 재화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보수 언론 및 우리 저기 이제 부유층인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제한하면 공산주의라는. 그건 이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현대 민주주의 헌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212조에 토지 소유권이 있는데 정당한 이익이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조는 이건 좀 참고 자료인데 이웃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생활 방해 금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연, 열기, 액체, 음향, 진동, 시끄럽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층간소음 같은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소유자인데 이걸 이제 유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위아래 칸 옆에끼리 서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2항에서는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이웃 거주자가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 아니 윗집 사람이 그 정도는 층간소음을 낼 수 있는 정도야. 그러면 이제 그걸 인용할 의무가 있다는 거는 그걸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건 사회 통념상 참아내야 한다. 법률 용어가 이게 좀 일본에서 이렇게 베끼다 보니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위법행위가 되는 거고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넘지 않으면 그냥 무난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토지 사용에 있어서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인지 아니면 참을 수 있는 한도 밖인지에 따라서 규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토지로 돌아가면 현행 헌법상 재산권 조항과 경제 질서에 관한 조항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다만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보장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은 천부인권이라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 이거는 17세기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외쳤던 구호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적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법률상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라고 천부인권이라고 이런 얘기하시면 이제 18세기죠. 18세기 사시는 분인 거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 수용, 사용 제한,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중소상인들 영업 제한, 영업 금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 지금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산권 논의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재산권 논의가 이렇고요.
그래서 원칙은 내용관계는 법률로서 정하고 행사는 공공법리에 적합해야 하고 공공법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가 뭔가 공용, 수용, 사용 제한을 할 때는 법률로서 보상을 해야 한다 취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 공개념이 시작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경제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 규정이. 그래서 119조 1항은 일반 그냥 시장 경제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뭐 존중하죠. 2항은 이렇게 보시면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19조 2항이 이른바 이게 경제 민주화 규정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조정. 그리고 이제 120조 보시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21조 농지에 관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 122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지 공개념의 근거 규정이 되는 게 법률가들은 이걸로 뽑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토지 공개념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헌법의 토지 공개념을 위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충분히 지금도 토지 공개념을 이유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정치적 부담이 따르죠. 예를 들어 보유세를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종부세를 올려놓으니까 그때 민주당 계열에서 서울시 구청장 선거를 다 졌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상 제한은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이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헌법상 규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도 헌법상 규정이 있다는 거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빨리빨리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좀 전에 보여드린 119조 1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선언하는데 119조 2항에서는 그거를 시장에 맡겨놓으니 제대로 세상이 안 굴러가더라. 1929년도 막 대공황 일어나고 막 이러더라.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정의의 요청에 따라서 경제의 규제와 조정이 되는 사회적 시장 경제를 규칙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그러니까 이게 119조 2항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규정. 그리고 122조에는 특히 국토, 토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 규정이라고 해서 토지 공개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효율과 균형입니다. 효율과 균형. 균형과 공정만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행 헌법은 효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내려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정전 교수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정책의 목표는 헌법상 효율과 형평이다. 근데 이 형평에 대해서는 뭐 우리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공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균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공평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은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토지 이용인 거죠. 그래서 토지는 개인이 멋대로 결정한 토지 용도는 최선의 용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국토 이용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엇갈리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가 토지 이용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다. 그래서 유럽은 매우 토지에 대해서 깊숙이 제한을 합니다. 아직 미국은 땅이 남아돌아서 그닥 뭐 제한하는 것 같지 않은데 유럽은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럽 가다 보면 다 놀래죠. 집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못 하거든요. 약간 또 미국은 좀 다른데 그 역사가 오래된 유럽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국토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다. 이걸 개인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이 많은 이익을 내서 또 다른 사람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정전 교수님은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이때 당시에는 봉건 시대에서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봉건 시대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비난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충 방안. 그러면 토지 정책의 목표가 효율과 균형, 아니면 효율과 형평, 공평, 공정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절충할 거냐.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면 토지를 똑같이 나누면 되겠죠. 똑같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라면 5천만 분의 1 곱하기 한국의 토지 면적. 이게 나누면 매우 공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토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나는 토지에 관심 없어. 난 주식에 관심이 많아. 난 토지에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연애하는 데 관심이 많아. 난 재산과는 전혀 무관해. 근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토지를 놀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하게 하되 이용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일부는 세금으로 징수하여 이익을 배분. 이게 이제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죠. 현행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하는. 그 3번은 토지를 국유화하되 각 토지별로 이거를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경매를 실시하는. 경매를 실시하면 가장 높은 가격에 팔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효율과 형평을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에릭 포스나와 글렌 웨이리스는 급진적 시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이 토지 경매를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분도 약간 비슷한데 토지 소유는 가능하면 공유로 하되 토지에 대한 수익만 토지 소유자에게 가져가게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레미 피프기는 소유의 종말에서 부동산 소유를 기피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0년 지나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문제에 대한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설득하려 하지 말고 실천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집값 폭등의 문제, 보수 성향,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성향, 이정정 교수님 표현이 이래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시장주의자들은 아니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방은 떨어지니까 한국 전체는 아닙니다. 수도권의 비싼 땅값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약간의 시장의 개입을 주장하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토지는 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뭐 저도 3월 2일 날 LH 투기 문제를 기자회견을 했지만 저희는 뭐 이런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의 문제가. 그다음에 비싼 땅값은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50%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데 안 비싸면 이상한 거죠. 뭐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1번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인 거죠. 근데 서울 와보니 별로 관심 없더라. 야, 이게 다 서울에 이미 익숙해져서 별로 관심 없더라. 그다음 토지 소유의 편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국대 김남년 교수가 발표하신 거에 대한민국 10%가 65%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인가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은 아니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뭐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우리 진보 성향의 분들은 아이 그렇게 너무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되지. 이제 그런 거죠. 심각성을 인식하는 거죠.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 현상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항상 시장주의자들은 그래요. 많이 모여서 규모의 경제로. 그다음에 뭐 변호사도 있고 복지사도 있고 뭐 은행가도 있고 여러 사람 만나서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집적의 이익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효율의 차원의 긍정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주의자들은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지방 사람, 촌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정종 교수님 이건데 약간 이제 혼잡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 이래서 분산하자고 그러는데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언제까지 이렇게 수도권 사람들만 먹고 살 거냐. 뭐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난개발의 문제는 시장주의나 시장 아닌 뭐 시장 개입주의자다 다 똑같습니다.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좀 계획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논의의 틀을 이해하실 것 같고요. 토지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혹시 글자가 커서 제 생각은 조금 화면을 줄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게 보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제가 3가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여드릴 건데 1989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자 합헌 결정을 하면서 내린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87년도 민주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라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헌법이 87년 헌법 규정이에요. 그 규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옛날 고대 사회에는 불회가 회사니까 이게 공동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유라고 하죠. 총유라는 건 뭐냐면 마을 사람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그 마을의 재산이 됩니다. 마을의 재산.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봉건 시대가 되니까 어떤 힘센 놈이 봉건 용주라는 놈이 모든 토지는 자기 거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제 소작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작을 줄 테니 절반은 나에게 내놔. 절반은 네가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변천이 됐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그 다음에 내려주시면 그랬더니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때는 보니까 절대적 소유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 봉건 용주가 뭔데 나의 재산을 침범하느냐. 나의 재산은 천부 인권이다라고 하면서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에 보면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인권의 진보였던 거죠. 그때만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만 해도 토지 소유권을 봉건 용주에서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권의 진보였던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밑으로 가시면 근데 그 뒤에 살아보니 이런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한테 맡겨놓는 이런 이상이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도시 노동자나 소장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계약 자유의 미명 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격차가 획득해지고 뭐 이런 사태에 이뤄서 대폭 수강에 이뤘다. 이건 제가 쓴 얘기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더 이상 절대적인 걸 수 없고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밑에 쭉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신성 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적법상 여러 가지 의무를 감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 이론인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법률가들이 헌법 규정에 토지 공개념 규정을 넣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보면 효율과 균형 있는 뭐 발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거든요. 해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 몰아서 들어가면 해석이 바뀝니다. 아니다. 이거는 토지 공개념으로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해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을 넣자는 건데 이거는 지난 33년간 헌법재판소에 계속 유지되어 온 헌법재판소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굳이 헌법 규정이 없어도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도 좋은 말 나오잖아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강조하는 것은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에서 배태되는 사회적 폐단을 최소화함과 올려 사회 유지 재산의 기본 이념을 보호하는 것. 사유 재산 제도 유지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 희생이다. 사유 재산만 보장을 하면 사회가 이제 격렬하게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사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맞다. 그 취지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쭉 내려주세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렇다.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한 규제하에 있어야 한다. 토지는.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막 토지 막 주택을 제한한다 막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거고 이제 6항은 이제 그동안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앞에 설명드린 재산권, 그다음에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해요. 과잉 금지 원칙 37조.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규정 119조.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구조 122조.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석된다. 가나다로 해석된다. 취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한 겁니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과잉금지 비례 원칙이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 그 법률의 규제가 침해가 최소해야 하고 뭔가 제한 수단 중 가장 작은 걸 선택해야 국민들한테 침해가 덜 될 거라고 하는 거. 법이익이 균형해야 한다. 너무 공익만을 위해서 사익을 죽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4가지 틀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항상 헌법재판소 결정이면 이 과잉금지 원칙을 얘기를 해요.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또 나옵니다. 또 밑에. 그래서 이제 아까 198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그 뒤에 또 이어지는 설마 1989년도 결정문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1999년 이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났던 판례예요. 근데 기본 이론은 재산권 보장,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기본 설시하고 그러나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좀 내려주시죠. 여기 보면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객체가 되는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라고 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토지 나오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 가용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에 기반해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철될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89년도 했던 얘기 또 얘기합니다. 좀 내려주세요. 근데 이게 왜 위헌 결정이 났냐면 뭔가 규제를 할 때 획일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 200평으로 제한다는 거. 나한테 가족이 10명이야. 10명 이상한테는 또 300평으로 쓸 수도 있지. 저기 농촌에서. 목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넓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여기 특별시 광역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가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평으로 획일적으로 자르면 안 된다. 차라리 토지를 많이 가졌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내려주시고요. 네, 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항인데, 예전 택지 소유 상한법에 따르면 토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택지 가격의 4%에서 11% 이상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면 25년 지나면 100% 몰수되겠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따가 오건호 박사님 하시겠지만 보유세가 비율 따라 달라져요. 재산 따라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때는 그냥 딱 뭐 인류 쪽으로 4%, 인류 쪽으로 10% 이렇게 하니까 위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는 재산이 빼앗기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1989년 헌법재판소 규정이 있었고 1999년 헌법재판소 규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현행법상 토지 공개념을 입법한 규정이에요. 그러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많이 모르시잖아요. 이게 2017년 2월 3일자 매일경제 기사 인용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제가 설명드린다는 말씀드릴게요. 보이세요? 반포주공 1단지 주택가격 부과 개시 시점 13억이에요. 저거 13억. 개발 7억짜리 개발을 하고 나니 초과이익이 19억이 발생하더라. 준공일 당시에는 44억의 가치가 뛴다. 그래서 분담금은 9억 내라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1억 1,000만 원 초과하면 50%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그 모 야당의 국회의원이 20억 투자해서 23억 그 이익 회수했다는 저희 반포에 그 내용입니다. 근데 대치 쌍용 2차는 약 7억 벌죠. 잠실주공 5단지는 약 6억 벌고. 근데 이거를 매일경제에서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부담금이 너무 크다라고 만든 거예요. 이 아파트 조합하고 같이. 근데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초과이익이 너무 많다라고 지난번에 그 강남 구민회관에서 한 500명 모였어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뭐 폐지한다고.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많은데 이거 위헌 결정 안 난다. 근데 돈 많은 분들은 말은 또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유예로 하자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재건축 그 투기에 눈이 머는지. 왜냐하면 투자해서 한 10년 투자해서 20억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없어지면 있으면 지금은 10억만 원 내는 거예요. 없으면 20억 내는 거고. 그래서 이쪽 재건축 이쪽은 무조건 최고의 목표는 이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그래서 이걸 2014년도에 폐지를 못하고 유예를 했었죠.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그때부터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토지 공개념의 대표적인 건데 헌법재판소 입장을 한번 보실게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고 과연 그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과잉, 지나치게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목적의 정당성.
내려주시죠. 쭉 내려주세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위에. 결국 보면 목적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헌법적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또 내려주시죠. 근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 네이버 댓글 보면 여전히 민간 재건축에 대한 뭐 사유 재산권 침해는 공산주의다 막 수시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보시면 개발 이익은 상당 부분 개인 노력이 아니라 용적률을 10층에서 20층으로 올려줘서 된 거다. 그리고 국가는 뭐 토지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주택 가격 안정, 그리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아니 토지만 예를 들어 헌 토지 10억에 투자해갖고 10억 버는 거 그걸 허용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누가 일을 해요? 다 그것만 하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수단도 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침해의 최소성. 개발 비용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하고 1억 1천만 원 넘으면 50% 적용한다. 3천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안 낸다. 뭐 침해의 최소성도 침해하지 않는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환수 조항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시장이 안정되며 사회적 형평이 제고되는 공익은 이 사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 및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우월함으로 위헌 아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결정문 보고 재건축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저기 대치쌍용, 잠실주공, 음마, 개포음마 다. 거기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제 정권을 바꾸겠다 이제 지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밑에 내려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가격 결정 방정식은 그냥 집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좀 내려주세요. A가 뭐냐면 주택가격 상승률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 R은 이자율.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현재의 서울이 좀 그래요. 그러면 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전체 경기가 다운되니까 금리를 한국만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도 다 낮추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때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을 올렸더니 반발이 있는 거죠. 정치적 부담이. 그래서 이렇다는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 소멸의 실태에 대해서는 잠깐 올려줄 제목을 지역규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토지 공개념에 지역규정 발전이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니까 이렇게 지방에서도 올라온 분들 계시는데 지금 지방 소멸이 매우 심각합니다. 실제로 지방 소멸 실태가 이렇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밑에 내리시면 여기 김제시는 여기 제 고향 김제시 하루에 1명 태어나요, 아기가. 뭐 이렇습니다, 지금. 원래 한 25만 명까지 있었어요. 지금 8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좀 내려주시고요. 그다음 블룸버그 이제 다니엘 모스라는 사람은 2050년도부터는 1년에 60만 명씩 줄어들 거다. 저는 약간 한국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다음 또 내려주시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아까 다니엘 모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예전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시행을 했고. 근데 2004년 10월 27일자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죠. 위헌 결정 이유에 따르면 밑에 내려주시면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시면 잠시만요. 위로 가겠습니다. 위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이 위치를 설정하여 장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핵심적 헌법사항에 해당된다. 그래서 청와대랑 국회 의사당을 옮기는 거는 헌법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헌법상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청와대를 서울에 둔다,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둔다는 헌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법률가들 많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관습헌법이다 하면서 이게 조선시대 600년간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부터 계속 관습이 내려줘. 별로 저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로 지금 수도권 집중 실태가 밑에 쭉 내려가시면 2019년도에 50% 돌파했고요. 이거는 2004년도에 그 행정수도 추진하던 데가 발표했던 건데
잠깐만요. 원래는 행정수도 옮겨도 그때 옮길 당시에 2023년경에 50%를 상회할 거로 전망을 한 건 거예요. 근데 2004년도에 못 옮겼잖아요. 못 옮기면서 2019년도에 작년에 돌파했죠. 그렇습니다. 좀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국의 수도권 여기 지금 2020년 2,500만 됐습니다. 일본 도쿄 수도권 약 4천만 명, 한 30% 모여 삽니다. 파리권 약 1,000만 명, 6천만 명 이제 1,000만 명 모여 삽니다. 런던권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한 1,500만 명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든 런던이든 이게 진보정당 정부가 예를 들어 프랑스의 노동당, 아니야 프랑스의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들어오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해요.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안 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수도권 왜 규제 완화가 이렇게 됐고 문재인 정부는 현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상 추이는 이거 교수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 교수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수도권으로 조금 올려주세요. 조금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주의자들은 그걸 얘기하죠. 세 개 도시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데 서울로 모여야지. 규모의 경제, 집적의 이익을 누려야지. 그 얘기합니다. 그다음 밑에 그러면서 각 지역별 거점 도시 중심의 성장이 될 거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 1번은 교수님 생각이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광역시 하고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남의 창원시, 중북의 청주시, 전북, 전주시, 제주도만 살 거고 나머지 도시는 이제 쇠퇴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소멸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참고 자료는 여기입니다. 밑에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는 국토 균형 발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서울만 바라보고 산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궁극적인 대안은 해결책은 교육으로 가더라고요. 교육. 지방의 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또 현 정부는 지방의 교육을 모두 평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의 교육을 모두 평준화시키면 그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도시 집중이 됩니다. 도시 집중으로 되는데 그러면 자산 양극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집 있는 사람 집값이 뛰고 집 없는 사람은 계속 먼 산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게 벼락부자,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최근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보궐선거 때도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너무 뛰었어요. 한 10억짜리가 15억이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에는. 근데 이제 그게 그 원인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주의자들은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규제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는 저는 이걸로 봅니다. 기준금리가 0.5%. 이게 전 지구촌적인 현상인 거예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저희 이제 법무법인은 운영을 하지만 돈이 들어와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돈에 대한 이자율이 싸거나. 그래서 이거는 참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맨날 밤마다 이거 봐요. 미국에서 언제 기준금리 올리나. 내년까지 안 올린다고 합니다. 안 올린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안 올리는데 또 테이퍼링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국채를 사는. 근데 그거를 줄여야 하는 거죠. 그걸 줄여야 하는데 그걸 안 줄이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면 미국의 돈이 계속 나가거든요. 시장으로. 돈이 풀리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현재 잠깐만 올려주세요. 아까 도심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저희의 이건 주장인데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을 현재는 1회 갱신에 4년 임대차, 그러니까 2년에서 4년만 보장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표는 우리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7월달 보시면 마치 7월달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7월달에 시행을 한 다음에 조금 안정화되죠. 그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금리가 너무 싸요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이 하도 주택 임대료 규제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아니 그것도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집을 비워놔도 세금을 더 내진 않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주택 공급이 줄죠. 근데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금리의 문제다. 현재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밑에 내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할 거는 갱신기간 이해보장, 6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갱신기간은 지금 연 5%로 제한돼요. 법률상. 연 5%로 제한되는데 신규 임대차 시에는 프랑스나 독일도 10%, 2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나름 계약 자유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 10%까지는 허용해줘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는 아마 하반기 때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밖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를 동반한 도심 내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임대료 규제를 해야 하는데 임대료 규제를 하면 분명히 민간의 임대주택은 줄어요. 가격을 제한시키는데 누가 올리겠어요.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줄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는 아까 비엔나 얘기한 거죠. 소득분의 70%까지 자유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장기 공급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것도 토지 공개념인 거예요. 국가가 국가의 돈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한 6% 말고 다 민간이 공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 좀 내려주시죠.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 이게 무주택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비엔나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그러면 임대주택을 도심 내 공급하면 더 도시 집중화가 심해질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도심이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따로 살고 싶어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좀 같이 호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패러다임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주의는 있고 시장주의는 투기를 당연시하게 생각합니다. 불로소득 당연시하게 생각합니다. 당연시하게. 아니 뭐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돈 벌겠다는데. 그래서 시장주의 정당은 막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욕을 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 계획주의는 투기의 사회적 문제를 인정을 하죠. 시장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주의 재밌는 게 수도권 집중 억제는 반시장적인 조치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조지스 패러다임은 한번 올려주시죠. 올려주시면 여기가 이제 한번 보시면 아는데 여기는 주로 보유세를 올리자는 입장이고요. 보유세를 올리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올려주세요. 여기서 재밌는 게 현행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분석을 해놓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땅값이 10억에서 20억 올라가면 40%라 해도 10억에서는 4억을 대출 올랐지만 20억일 때는 8억을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하고 대출이 증가하면 또 사야겠네.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또 지가가 오르고 이런 떨어질 때는 반대로.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그게 이제 조지 스타파의 탁월한 분석의 포인트고요. 막스주의는 사실 부동산에서는 그닥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거를 이해하시면 현행 경제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경제 상황에서 나한테 부채가 1억이 있어요. 1억 있는데 매달 한 500만 원씩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채를 갚기 힘드니까 말 해소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소하냐? 고성장 전략. 내가 평소 500만 원을 벌다가 1000만 원을 벌면 돼, 한 달에. 그러면 부채를 빨리 없애겠지. 두 번째, 긴축 전략. 이거를 1억 벌기려면 나 우리 집 생활비 써야 하고 하다 보니까 1억 갚으려면 한참 머니까 500만 원씩 버는 거를 생활비를 한 200만 쓰고 300만 원을 저축하는 이런 긴축 전략. 이게 이제 우리 IMF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 전략.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략은 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돈 가치가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요.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부채는 그만큼 가치가 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돈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현재 경제를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 이제 이거는 개인회상 할 때 그냥 못 갚으면 빨리 손을 들면 국가에서 구제해 준다. 이제 그 디폴트 전략이. 그래서 이제 4가지 전략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밑에 베를린시 세입자 단체와 비엔나 사회주택 방문 요약 보고서는 한번 자막을 씩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계속 이제 시장에서 그걸 알았어요. 우리 뭐 부동산 스터디, 그 150만의 카페를 자랑하는 그 이제 부동산 시장주의를 선도하는 카페인데 거기서 알았습니다. 베를린시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거. 막 그걸 홍보하는데 이미 제가 선점했죠. 그거랑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한 50분을 다 썼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